안녕하세요. 중앙초등학교 6학년 학생 여러분, 사회 온라인 수업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6.25 전쟁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70여 년간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왔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우리 사회의 모습은 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크게 어려운 것도 없고 따로 외워야 하는 내용도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옛날 사람한테 옛날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고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115쪽부터 해당되는데 꼭 교과서를 펴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 변화 모습을 교통수단, 정보통신 분야, 생활문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먼저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변화, 그 중에서도 자동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자동차가 들어온 것은 1903년 대한제국 시기에 고종황제 즉위 40주년을 맞아서 미국에서 들여온 자동차가 최초라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였던 1912년에는 버스가, 다음 해인 1913년부터는 최초의 택시가 운행되었다고 하네요. 그 이후에는 부유층들의 자가용, 또 버스, 택시, 트럭 이런 차량들이 점차 늘어나서 광복을 맞이하던 1945년에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가 7,300대 가량이었다고 하고요. 전쟁 직후인 1955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자동차가 생산이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 차 이름 듣고 나면 이 이름만큼은 기억을 오랫동안 할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바로 시발 자동차입니다. 시발. 욕 아닙니다. 시작할 시자에 출발할 때 발. 그래서 즉 말 그대로 최초의 자동차라는 뜻입니다. 욕 아닙니다. 1955년 생각보다 우리나라 꽤 일찍부터 자동차를 만들었죠. 사실 생산시설이 갖춰진 공장에서 기술을 가지고 만든 그런 자동차는 아니었고요. 우리나라에 있던 미군들이 더 이상 못 쓰게 돼서 버린 차량들을 모아다가 그 중에서 이제 쓸만한 부품들만 뜯어내서 고쳐가지고 다시 조립해서 이렇게 제작한 차량이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손으로 직접이요. 그래서 한 대 만드는데 시간이 몇 달씩 걸렸다고 그래요. 이 시발 자동차는 196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바로 미국, 일본의 자동차 회사들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조립해서 자동차를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미국이나 일본에서 만들던 자동차가 훨씬 더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립해서 만들던 시발 자동차는 점점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렇게 외국의 자동차와 부품들을 조립하면서 조금씩 익혀나가던 자동차 생산 기술이 1975년이 되면 드디어 완전한 국내의 기술로 자체 개발한 자동차, 바로 포니가 생산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에도 수출을 이루게 되고요. 또 이후에도 다양한 자동차들이 개발되고 생산되게 됩니다. 선생님이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럴 때 선생님이 주택가에 살았었는데 옆집에 사시던 대머리 아저씨가 모시던 차가 하얀색 포니였던 게 기억나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포니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차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이후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대로 아주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됐고요. 1990년대에 가게 되면 한 집에 차가 한 대씩은 가지게 될 정도로 널리 보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20년 기준으로 약 2,500만 대 가량, 1955년에 7,000대 가량이었다고 했으니까 거의 70년 동안 3,000배가 넘게 증가를 했네요. 자, 그리고 그런 만큼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들도 많이 건설이 돼서 1947년에 우리나라 도로 길이는 약 2만 킬로미터 정도. 그것도 깨끗하게 포장된 길은 불과 5%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968년에 경부고속국도 등 이런 여러 도로들이 지금까지도 열심히 건설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무려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도로가 거의 95% 가까이
깨끗하게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단순하게 도로 길이뿐만 아니라 도로의 폭들도 굉장히 넓어지고 그 도로 주변에 갖춰진 시설들도 굉장히 좋아졌겠죠. 또 요즘에는 기존의 휘발유나 경유로 가는 차량뿐만 아니라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이런 친환경 자동차들도 개발돼서 널리 보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차장에서 보면 차량 번호판이 보통 개인용 차량은 흰색의 검은 글씨 번호판이고요. 택시 같은 사업용 차량들은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주차장에서 보면 하늘색 번호판들도 가끔씩 본 적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전기차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철도, 다시 말해서 기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차는 역시 대한제국 시기인 1899년에 서울하고 인천 사이에 개통된 경인선 철도가 시초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제는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나라 자원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즉 수탈해 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일본군의 군사 병력의 이동을 위해서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철도를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직도 야, 우리 일본이 한국에 기찻길을 그렇게 많이 깔아줬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고마워할 줄 모르냐 하고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철도를 건설해 준 건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식민지, 우리 조선을 수탈하기 위한 것이었고 패망 이후에 도로 뜯어가지 못했을 뿐이에요. 무거우니까.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당시의 기차들은 주로 증기기관차들이었어요. 증기기관차라고 하면은 이제 석탄으로 물을 끓여서 부글부글부글 하는 그 수증기의 힘으로 달리던 열차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 80년대로 가게 되면 디젤, 다시 말해서 경유 있죠? 경유로 가는 힘이 조금 더 센 기관차가 널리 보급이 되고요. 오늘날에는 전기로 달리는 기관차들이 늘어나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고속철도 KTX, 우리 지역에도 오송역 KTX가 지나가는 역이 있죠. 고속철도가 개통돼서 최대 시속 300km의 속도로 서울, 부산 사이를 2시간 반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디젤 경유기관차 무궁화호 열차 들어봤을 텐데 무궁화호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정도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시간 30분이면 KTX를 타고 서울, 부산 간에 아주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됐고요. 지금은 더 빠른 고속철도를 개발 중이라고 하니 기대해봐도 되겠죠. 한편으로 도시 안에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74년에 서울에 드디어 지하철 1호선이 약 7.8km의 노선으로 개통이 됩니다. 이후에 수도권 지역으로 추가 개통이 계속 이뤄져서 현재는 23개 노선, 그리고 길이는 무려 1200km가 넘는 길이에서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건설 중이라고 합니다. 청주까지도 연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청주 바로 옆에 천안까지는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대구, 대전, 광주 같은 도시 규모가 조금 큰 광역시들에도 지하철들이 이미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비행기가 드나드는 공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항은 일제강점기 시대의 서울, 그때 이름은 경성이었죠. 아무튼 서울, 지금은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에 공항이 있었고 그 여의도 전체가 공항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름에 자꾸 한강물이 넘쳐서 공항이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항 이용이 어려워지는 때가 많아서 1958년에 서울 서쪽에 있는 경기도 김포라는 지역에 김포공항을 지어서 옮기게 되었고요. 김포공항이라고 해서 김포에 있구나. 처음 지을 때는 김포였는데 지금은 서울특별시 영역 안에 편입이 돼서 지금은 주소가 서울특별시 안에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김포국제공항을 지어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발전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또 김포공항을 거쳐가는 비행기들이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김포국제공항이 시설이 많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공항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2001년에
인천국제공항을 짓게 됩니다. 자, 이 인천국제공항은 서해 인천 앞바다에 넓은 간척지를 메워서 그 위에 지은 공항이고요. 예전에 김포국제공항에 비하면 훨씬 더 넓은 규모와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공항입니다. 이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에 개항한 이후로 이용객 만족도 세계 2위, 국제선 여객 이용률 5위, 또 화물 이용률 3위 등등 해서 수치적으로 봐도 세계인에게 아주 많은 사랑을 받는 공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보통신 분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는 역시 대한제국 시기에 고종 황제가 사용하셨던 덕률풍이라는 전화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신식 문물은 거의 고종 황제님이 최초로 사용하신 것들이 많아요. 아무튼 덕률풍. 이 덕률풍이 무슨 뜻일까요? 왜 이게 전화기 이름일까요? 전화가 영어로 뭐죠? 텔레폰. 그 텔레폰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 바로 덕률풍입니다. 듣고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죠? 자, 일제강점기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까지 전화는 사실 수동식 연결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옛날 배경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디로 전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수화기를 들고 어디로 연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내가 전화를 걸고 싶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전화 교환원이 받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해당되는 선을 내가 전화가 연결됐으면 좋겠는 사람 위치에다가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통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이르게 되면은 전국의 모든 전화가 전화번호만 누르면 연결이 자동으로 되는 자동 연결 방식으로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이 시대는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전화기가 아주 값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에 마을에 전화기가 한 대 있을까 말까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을 공동 전화기를 두고 전화가 오면 누구누구 아버지 전화 받으러 오세요 하고 부르러 가고 또 달려와서 전화를 받고 그랬다고 합니다. 만화 검정고무신이나 이런 데서 아마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는 장면일 거예요. 그러다가 1980년대가 되면은 전화기가 한 집에 한 대씩은 있을 정도로 널리 보급이 되게 되고 심지어는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받을 수 있는 무선 전화기, 또 내가 전화를 만약에 못 받는 상황이면 상대방 통화를 내용을 녹음했다가 들려주는 자동 응답기. 요즘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게 처음 나와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 1990년대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혹시 삐삐라고 들어봤나요? 삐삐라고 불리는 무선 호출기가 인기를 끌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상대방하고 통화를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집에 있으면서 전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무선 호출기 번호로 연락을 하면 집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삐삐 하고 신호가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삐삐에서 내가 남겨둔 전화번호를 보고 공중전화로 달려가요. 그래서 내가 남긴 그 번호 우리 집에 전화를 합니다. 이런 방식이었어요. 지금이야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 그게 뭐야 왜 이렇게 불편해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밖에 나가서도 상대방의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장치였기 때문에 엄청난 인기였다고 하네요.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였는데 그 당시쯤에 이제 물론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는 휴대전화가 처음 나오던 시기여서 삐삐 사용한 사람이 많이 줄긴 했었지만 선생님 친구들도 삐삐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되게 갖고 싶었었는데 선생님 부모님이 사주지 않으셔가지고 선생님이 직접 삐삐를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00년대 초반이 되면은 이 휴대전화 1990년대부터 이미 휴대전화가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2000년대 초반이 되면 휴대전화 사용 인구가 아주 급속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선생님 기억으로는 한 2000년, 2001년쯤 선생님 중학교 다닐 때 그때쯤에 친구들이 한두 명씩 이제 컬러로도 그 이전에는 화면이 흑백이었어요. 그런데 2001년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쯤에 이제 휴대전화가 화면도 컬러로 나오고요. 이제 사진도 찍을 수 있게 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또 슬프게도 부모님이 휴대전화를 사주지 않으셔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휴대전화 없이 친구들은 다 있는데
없이 살다가 성인이 되어서 처음 휴대전화를 샀었습니다. 그때 처음 샀던 폰이 자동차 스포츠카 모양의 폴더폰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핸드폰이 폴더 모양도 있었고요. 또 손가락으로 착 하고 올리는 슬라이드 형태 또 인기가 있었고요. 또 이 당시 휴대전화의 특징을 보면 휴대전화 제조사에서 뭐 삼성이나 LG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 당시에 뭐 스카이 이런 데도 있었고요. 이런 휴대전화 제조사에서 각종 게임이라든지 사진 기능이라든지 뭐 계산기, 시계 등등등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경쟁하듯이 휴대전화기 안에다가 모두 집어넣어 놓아서 기능을 영어로 하면 피처. 그래서 그 당시에 휴대전화들을 보통 피처폰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에 가게 되면 미국의 애플 회사에서 아이폰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처음 나오게 되죠. 예전에는 휴대폰 회사에서 만들어 넣어준 그런 기능만 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각종 앱을 내가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마음에 드는 기능만 골라서 쓸 수 있게 되고 또 와이파이나 데이터 통신을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접속도 할 수 있게 됐죠. 요즘에는 뭐 거의 모든 것을 스마트폰으로 해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마 아닐 겁니다. 선생님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2011년도쯤부터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했어요. 딱 10년 됐네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지도를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예전에는 책으로 봤었고 또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죠. 사회과부도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지도를 봤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스마트폰 지도 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지도를 보고 또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런 점들이 되게 놀라웠고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어디 멀리 다른 지역으로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전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지도책을 딱 펼쳐놓고 종이 한 장에다가 도로 번호들을 메모를 하시고 또 이동 중에는 수시로 조수석에 어머니가 앉아서 지도책을 펼쳐놓고 지금 현재 위치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이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뭐 내비게이션도 있지만 요즘엔 내비게이션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앱만 있으면 내비게이션 앱만 있으면 누구나 핸드폰 차량 앞에다 이렇게 꼽아놓고 휴대전화 화면을 보면서 누구나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게 되었죠. 정말 놀라운 세상입니다. 자, 이렇게 휴대전화 역시 지난 20여 년간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 또 더불어서 우리의 생활도 편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텔레비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TV 방송이 시작된 거는 1956년이었다고 하네요. 이 당시에는 흑백 화면이었어요. TV는 처음이 이제 고종황제가 아니시네요. 그때 고종황제가 계시던 시기에는 전 세계에 TV가 없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TV가 생산된 거는 1966년이었다고 해요. 지금의 LG전자, 예전에는 금성사라고 했었는데 이 금성사에서 최초의 TV를 생산했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화기도 마찬가지였지만 TV는 무척 비싼 제품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마을에서 이제 부잣집에는 TV가 한 대 있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집에 마치 영화관처럼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TV를 시청했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를 지나면서 TV가 이제 각 가정으로 한 대씩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1980년대에는 드디어 화면이 컬러 TV가 처음으로 보급이 됩니다. 이 당시에 텔레비전은 CRT 방식이라고 해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 당시 텔레비전은 엄청 부피도 크고 뚱뚱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채널을 바꿀 때는 화면 옆에 있는 다이얼을 따다다다닥 하고 돌리는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채널을 돌린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재밌죠? 지금은 이렇게 돌리는 TV 없죠.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뭐 PDP다, LCD다 해서 훨씬 크고 넓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얇아서 심지어 벽에 걸 수도 있는 그런 TV들이 개발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뭐 올레드다 해가지고 화면이 아예 굽어지고 돌돌돌돌 말아지고 하는 TV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죠. 채널도 이제 선생님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 하죠. KBS 1, KBS 2, 그 다음에 MBC, SBS, EBS 그리고 EBS가 더 옛날에는 KBS 3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5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TV 채널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어요. 막 몇백 번까지 있죠. 거기다가 요즘에는 유튜브, 뭐 넷플릭스 이렇게 TV가 아니어도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방법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생활 문화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중문화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는 이제 일본 만화라든지 홍콩이나 미국 영화, 또 외국 가요들, 영어로 부르는 가요들을 팝송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들으면서 자랐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당시 이제 H.O.T라든지 보아라든지 이런 가수들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장금, 겨울연가 이런 드라마들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또 마찬가지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면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외국 여러 나라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류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하게 돼요. 이 한류라는 말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유행되는 현상을 한류라고 합니다. 이후에도 2000년대 초반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컨텐츠들은 발전을 거듭해서 지금은 어떤가요? 전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싸이나 BTS 같은 가수들이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서 높은 순위에 오른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가수들도 해외에 정기적으로 공연을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은 엄청 흔한 일이 됐죠. 또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심지어는 예능 프로그램까지도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인들에게 수출되어서 전 세계인들이 즐겨보고 있고, 또 이렇게 외국 여행을 가서 외국 거리를 걷다가 한국 연예인이 찍은 광고 포스터 발견하는 것도 뭐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일이 됐습니다. 외국 거리를 걷는다 하니까 해외여행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네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처럼 물론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못 가고 있지만 아무튼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거 혹시 알고 있었나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관광 목적의 해외 출국은 정부에서 금지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제력이 그만큼 되지 않으니까 외국 나가서 달러를 소비하고 다니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자, 오직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건 해외 출장, 아니면 공부하러 가는 유학, 아니면 내가 해외에 일하러 간다, 해외 취업, 이런 목적으로만 해외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1986년에 서울 아시안게임, 1988년에는 서울 올림픽 같은 큰 국제 행사를 치르게 되고, 또 국제화, 세계화 이런 요구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 국민들의 소득 수준도 많이 올라가서 해외여행 정도는 한 번 정도 다녀올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들을 국민들이 갖추게 되고, 또 비슷한 시기에 6월 민주항쟁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민주화까지 얻게 되면서 결국에 1989년에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죠. 마찬가지로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 행사를 개최하게 되고, 또 한류 열풍 등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국내의 관광지들도 많이 개발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관광객의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빨리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끝나서 다시 마음 편하게 우리도 외국에 해외여행 떠나고, 또 많은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여행을 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음악을 감상하는 방법도 우리나라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많이 변화해 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주 먼 옛날에는 LP판이라고 해서 전축이라는 기계에다가 넣고 돌리면 음악이 나왔었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 집에 있었기는 했던 것 같은데 직접 켜본 적은 없고요. 그때도 이제 오래된 기계였어서요. 자, 그러다가 카세트 테이프라는 것이 발명이 돼서 오디오라는 기계에다가 넣고 음악을 들었죠. 그리고 이 오디오 크기가 점점 작아지게 돼서
어깨에 메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크기,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이제 워크맨이라고 불렀었고요. 그런데 이 카세트 테이프라는 게 테이프 속에 음악이 저장되어 있는 형태라서 관리를 잘못하거나 또 너무 많이 돌려 듣게 되면은 이 테이프가 늘어나요. 그래서 음질도 늘어나고 음질이 아주 안 좋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도 요건 알 거예요. 음악이 CD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음악 CD를 들고 다니면서 들을 수 있는 CD 플레이어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중학생일 때쯤 CD 플레이어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때 음악 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CD에다가 넣는 거, 이제 그거를 CD 굽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음악 CD를 구워가지고 친구들한테 3,000원, 5,000원씩 받고 팔기도 했었어요. 추억이네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저작권 알죠? 음악 파일은 정식으로 돈을 지불하고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거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었고 단속도 많이 하지 않았고요. 불법인지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중반 선생님이 이제 대학생이던 시절에는 CD가 필요 없이 음악 파일만 저장해서 들을 수 있는 MP3 플레이어라는 것이 처음 나와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고, 크기도 당연히 CD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굉장히 작아졌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었었는데 2000년대 후반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서 이 MP3 플레이어 역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들게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요즘에도 뭐 집에다 설치해 놓고 쓰는 CD 플레이어 같은 것들은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스마트폰에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들으면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서 이렇게 음악을 듣는 경우가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루게 되면서 다양한 교통수단, 정보통신 분야, 또 이렇게 생활, 문화적인 부분까지도 놀라울 정도로 많은 변화와 발달을 이루었다. 또 그런 만큼 우리 국민들의 생활도 엄청나게 편리해지고 또 즐길 수 있는 것들도 많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 선생님이 또 이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 이외에도 참 많았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